그냥 중국의 또 하나의 뭐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정책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겠다. 네. 결국 중국의 어떤 의도라 그럴 수 있죠. 이미 시나리오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느낌이다. 제가 봤던 어떤 지금까지 나온 정책보다 네. 단타가 아니고 연타고 이거는 시리얼이고 시스템이다. 지금 그쪽 현장에서 과열은 맞다. 단기 과열은 분명히 맞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증조들이 있고 중국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맞게 됐는데요. 신영관 상하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신영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좀 약간 평소에 방송을 많이 하는데 긴장을 덜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좀 약간 긴장이 됩니다. 아유.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긴장이 좀 되는데요. 재밌으면 긴장이 안 되셔야지. 네, 근데 대표님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요. 네. 예. 저는 신영관이고요. 직전까지는 이제 한 15년 정도 상하이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 법인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삼성생명에서 네. 예, 중국 쪽 업무를 했고 제가 중국 업무를 그러니까 중국 업무라고 하면 중국에서 중국 네. 자본시장 업무를 한 게 20년 딱 됐고요. 생활도 20년을 거기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업종에 투신한 지는 지금 이제 32년째 됐습니다. 업력이 엄청나시고 그리고 미래에셋 상해의 법인 대표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제 제가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이제 대표님을 모시게 된 게 근데 특히나 최근처럼 중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시점에서 이제 모시게 된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그 중국 출신인 이제 유튜브 씬에서는 되게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박석중 의원이라고. 그분이랑도 인연이 있으시다고. 예. 우리 박석중, 저는 박석중 군이라고 하는데. 박석중 군. 예. 아마 첫 직장이 저희 미래에셋 중국 법인이었고요. 예. 그때 제가 같이 데리고 근무를 했었던. 유명하군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좀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부양책 때문에 시각들을 어느 정도로 바꿔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네. 오늘 이제 제가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있는 가장 중국에 대한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모시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중국에 대한 시각을 갖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주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빵빵 부양책이 나왔어요. 보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예. 제가 그날 이제 서울에 들어오는 길이었어요. 목요일 날이요? 아니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예. 네네네.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저기 무슨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참석했다가 공항 가는 길에 그 뉴스를 접하고 제가 사실 비행기를 물을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 말까? 그러니까 한국 오지 말까? 예, 오지 말고 거기서 근데 뭐 약속된 것도 있고 해서 바로 왔고요. 근데 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날 정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사실 좀 제가 32년을 30몇 년을 중국을 봤는데. 네. 저는 그날 좀 소름이 좀 돋았던. 소름? 예, 소름이 좀 돋았던 그 정도였는데. 저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이 소름 돋았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소름 돋았거든요. 아이고. 진짜요? 네. 네. 근데 아마 글쎄요, 이걸 그냥 매크로나 경기부양책으로 보시면 그 정도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지난 며칠간 중국장이 올랐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네. 이번 정책의 의미는 얼마를 내려서 얼마의 소비가 진작이 되고 이 정도 라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볼 땐 중국의 재정, 통화 그 두 가지 정책 플러스 자본시장의 룰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예,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든 생각이었고요, 그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날 바로 오자마자 저희 팀하고 같이 바로 그날 바로 촬영을 해서 이제 내보냈었는데 그날도 제가 톤다운을 한다고 한 게 그 정도. 그게 이제 종합 선물 세트고 이거는
정말 역대급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난 며칠 동안에 받은 느낌과 그리고 후속 작업 그 정책들을 보면서 이거는 내 판단이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석한 거는 서울 쪽에서 제가 며칠 동안 제가 유튜브를 거의 잘 안 봤었는데 네네. 본 느낌은 그냥 중국의 또 하나의 뭐 언발에 오줌 누는 정도의 정책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를 이 계기로 해서 조금 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겠다. 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이게 이제 금융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자본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 그냥 앞에 워드만 따와서 금부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이제 금융 쪽을 보면은 다들 뭐 너무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준율을 인하하고 네네. 그다음에 리포 금리를 인하를 해서 그러니까 OMO라 그러죠. 네. 뭡니까 7일짜리 네. 리포 금리를 인하해서 이런 금리를 인하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날은 그 뒤에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언제 할 건지 얘기 안 했다 그랬는데 바로 지난 29일 날 바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24일 날 나오고 26일 중앙정치국회의만 포커스를 하는데 네네. 그 중간과 그 뒤에 또 엄청난 후속 작업들이 계속 붙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시리얼이다.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세트라고 표현을 한 게 중국에서 그렇게 3개 수장들이 나왔다를 가지고 포커스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나왔고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이 행간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것이 재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뭐 미국의 FOMC를 하게 되면은 그 워드 하나에 따라서 한 줄 의미에 따라서도 수백 가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중국의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나오면 다들 뭐 일도양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다, 안 될 거다. 흥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그렇죠. 들자면은 EPL이라면 이제 뭐 약간 그 동네 축구하는 느낌. 맞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분명하시고요. 그건 이제 그 동안에 중국 정부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좀 투박한 아니면 그렇죠. 좀 컨트리틱한 이런 세련되지 부분도 못한. 세련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제가 이번에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배울 거 다 배웠다. 아하. 예, 그러니까 아하. 이게 FOMC가 금리 하나 가지고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를 봤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자기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자마자 중국은 이걸 시스템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전체가 움직인 거지 그냥 금융 각 산부에서 어떤 개별적인 움직임으로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날 받았던 느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름이라는 말씀으로 드렸지만 어쨌건 이것은 뒤에 또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을 확인한 것은 25일 날도 그 금융총국 리윈저라고 하는 그 총국장이 나와서 은행 그 티어 1에 대해서 BIS 비율로 해서 티어 1, 티어 2에서 이제 자본금 증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티어 1을 갖다 6대 은행을 증자하겠다. 그것도 나왔거든요. 25일 날. 26일 날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나온 거는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네네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려지지가 않은 거죠. 은행이 잘 많이는 알려졌지만 해석들을 못 하시고 맞아요. 비중을 갖다가 이게 좀 뭐지? 적게 두는 뭐 이런 거죠. 느낌이죠. 그리고 26일 날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했던 얘기. 그 얘기는 그야말로 집대성을 한 건데 그거를 아무리 뭐 그 주석이라는 사람이 보고 읽어 본다고 하더라도 네. 그 보고는 모두가 결제가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는 중앙정치국 회의는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라운드로 2라운드가 돌면서 이제 네. 이 테이블이 한 제가 알기로 30몇 명의 뒤에다 이제 부속 인력들까지 포함하면 50여 명이 같이 들어가는 회의입니다. 네. 그 회의에서 마치 무슨 탑다운식으로만 얘기한다 절대 아니고요. 바텀업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지만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는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날 나온 정책들은 중간 정리를 하는 거였고 근데 이제 9월 달에 안 하는 거를 해서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도 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보통은 이제 그 경제를 중앙정치국에서 할 때는 4월, 7월, 12월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9월에 했던 거가 이제 한국에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안 하다가 이제 급하니까 한다. 이제 그게 뭐냐면 미국 금리를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따로 이제 다른 어떤 단편적인 사건으로 봤는데 미국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저는 돈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지금 현재 외자의 동향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지난 며칠 동안에 외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홍콩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노스바운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저한테는 다 봤는데 이미 뭐 제가 볼 때는 지난 며칠 동안은
그 노스바운드가 하루에 1,600억 RMB, 1,700억 RMB가 들어갔으니까 노스바운드라는 게 혹시 홍콩을 통해서 스타커넥트로 해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자금이죠. 그러니까 후광통, 성광통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냥 영어로 이제 스타커넥트라 그러잖아요. 후광통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요. 중국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중국이 그동안 이제 눌림이 그러니까요. 계속 있었던 맞아요, 사건이었고 그걸 통해서 들어온 자금이 얼마냐. 지난 3, 4일 동안 해서 한 8,700~800억 들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억 달러가 들어온 것 같아요. 1,000억 달러.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100조 원이 넘는 거네요. 130조. 그렇죠. 이제 1,000억 달러 네. 예. 계산 빠르시네. 그렇게 들어왔다고 치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엄청난 금액인데. 예. 더 무서운 거는 오늘도 보셨지만 오늘 사상 최고의 거래량을 찍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네. 예, 들어오기 전에 보니. 아니 저희가 계속 보니까 오늘도 8% 올랐어요. 그건 이제 상해 종합이고요. 그러니까 상해. 제가 볼 때는 상해 종합은 뭐 크니까 의미가 있지만 네. 저는 사실 지수로 보면 상해 종합보다는 그 심천 창업판하고 상해 이제科创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과학기술 창업판 그걸 보는데 그 두 개는 지금 하나는 아마 제가 잠깐만 22%인가 올랐고요. 과창반도 한 18%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덱스 자체가 20% 올랐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상한가인데 상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왜 글로 돈으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첫날 그렇고 둘째 날 그렇고 계속 확인했던 것이라서 이거는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나중에 어떤 뭐 이렇게 저는 피보트 A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라기보다는 A 쪽으로 이제 골라가고 있다. H는 이미 검증이 된 거고요. 홍콩은. 근데 이제 H는 아무래도 뭐 미국하고 패그돼 있으니까 미국에서 빠지는 자금들이 홍콩으로 가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네. 언제라도 빠질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지나서 대륙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H에 없는 주식들을 찾아서 A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하. 예.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그리고 이 본토에서도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이 그래도 네. 설마 이 정도까지 필요할까 했는데 주말에 중국 최대 증권사의 PI 운영하는 친구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한 2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친구인데 북경에 있어요. 그리고 상해에서 최대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이제 우리 말은 뭐라 그러죠? 지금 지점장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지점장. 예.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두세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들어올 돈이 들어오질 않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주에 움직인 거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헤지펀드들이 움직인 돈이고요. 다들 이러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들어올 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과 또 아까 말씀드린 27일, 8일, 9일 해가지고 연달아서 CSRC하고 감독 총국하고 각자 회의가 다 벌어졌거든요. 네. 그런 뉴스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제가 CSRC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다운받고 다 뒤져봤더니 원래 CSRC가 그날 24일 날 그 우칭 주석이 했던 얘기도 그렇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26일 날 정치국회의에서 했던 얘기도 그렇고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 결국 중국의 어떤 의도라 그럴 수 있죠. 네네. 이제 물어보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이미 뭐 시나리오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보면 그쪽의 정책을 갖다가 과장되게 한다든가 저도 투자 쪽에서 30년을 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실리면 결국은 낭패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걸 갖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던 그 어떤 지금까지 나온 정책보다 네. 이게 단타가 아니고 연타고 이거는 시리얼이고 시스템이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다들 오늘도 보니까 그 대형 증권사에 있는 뭐 전략 담당 그런 분들도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게 아직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거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지금 대표님하고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사실은 글쎄요. 그분들이 이제 가끔 출장 가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쪽 현장에서 우리로 말하면 가장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PI 있고 그다음에 영업점 이거는 이제 매크로 쪽 매크로가 아니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거대 자금하고 그다음에 영업점에서 우리 개미 투자자 같은 분들을 이제 저는 그 두 친구를 갖다가 고른 이유도 그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두 사람의 반응에서 제가 느낀 거는 과열은 맞다. 단기 과열은 분명히 맞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증조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저같이 이제 자본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흐름이 뭔가를 바꾸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 자본시장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다. 그 생태계를 바꾸는 거는 미국으로부터 배웠고 일본의 ETF 사는 걸로부터 배웠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미국은 인플레 파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디플레 파이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지난 뭐 3년 내지 4년 동안 처음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작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했다고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하나하나의 카드들이 나오고 있고 패가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대표님의 말씀을 어떻게 느껴지냐면 네. 그 느낌 본능은 가는 거야. 뭐 됐어.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가는 거야. 완전 바뀌었어. 장난 아니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혹시라도 내가 틀릴 수 있으니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근데 네.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맞나요? 맞죠.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요거가 마음에 걸렸던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네. 미국한테 배웠다. 네. 이 표현이에요. 네.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 미국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FMC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애들이 막 밤에 막 봐요. 그리고 그 FMC가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막 누군가가 막 분석해 막 새벽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회사를 하는 사람도 투자를 할까를 말까 결정하고 심지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도 할까 말까 결정할 정도예요. 네. 그 정도의 영향력을 준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얘기가 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뭘로 재단할 수 있냐. 그러니까 더 큰 확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중국은 보면서 뭐야 저거 막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쟤네들이 하는 이상한 짓이잖아요. 걔는 양쪽 아무나부터 시작해서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자본시장과 통화와 정책과 재정정책 이 모두를 합쳐서 그대로 미국을 본땄다라는 말이 저도 소름이 돋았던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 뭐 보고 배우는 건 진짜 잘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 테슬라 공장 보고 똑같이 그냥 따라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제조업이나 그건 중국이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금융을 그대로 따라했어? 이거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가장 큰 차이가 대표님 뭘로 보세요? 금융하고 반도체잖아요. 네. 예. 반도체는 어차피 이거는 지금 이미 진행되어 왔고 그쵸. 지난 4, 5년 동안에 뭐 화웨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금융은 달러 때문에 미국을 도저히 카피뜨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FMC라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그렇고 맞아요. 중국 나름대로의 제가 봤던 거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중국 경제를 볼 때 서방에서 경제학을 보시거나 중국 경제를 제대로 그런 공부를 조금 아직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맞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놀랬다고 표현을 드린 그거는 이번에 인민은행이 자본시장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개입의 툴이 말하자면 이제 스왑 퍼실러티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재대출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많이들 말씀들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안 드릴게요. 스왑 퍼실러티가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을 가지고 중앙은행에 와서 저당을 잡히면 현금으로 줄게 그게 3천에서 9천억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5천억? 그죠? 5천억. 네네네. 그리고 대기 자금이 5천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조 5천억이라고 보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중앙은행장이 얘기했다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달라진 얘기인데 중앙은행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측을 갖다가 예측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그냥 행간에 굉장히 중국말이 저도 이 중국어를 40년째 하고 있지만 네. 공부를 행간의 의미를 갖다 읽으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뚜렷하게.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계속 나오는 게 백화로 얘기했다 해요. 백화. 예, 흰백자의 그 말화자죠. 그래서 백화. 백화는 뭐냐? 우리 옛날에 백화문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 국어 시간에도. 네. 백화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쉬운 말로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얘기했다. 이거거든요. 네, 알아듣게 얘기하는데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3천 부족하면 3천, 5천 부족하면 5천. 근데 이거를 합쳐놓고 보면은 이게 450조거든요. 한국 돈으로. 450조. 450조를 갖다가 중앙은행장이 열겠다고 한 게 그 사람의 뜻이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없어요.
근데 이게 450조 이게 규모가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닌데요. 예, 네. 그 장난이 아닌데 이게 그 사람이 안 되면 하겠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효과가 좋으면 하겠다였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3천억, 5천억을 효과를 봐서 좋으면 더 하겠다라고 한 거는 두 개가 다 뭐냐면 중앙은행이 자본시장에다 직접 캐피탈 인젝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캐피탈 인젝션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로 삼았던 게 뭔가요? 내수 부족이잖아요. 네. 외수 의존도가 높고 수출에만 먹고 사는데 수출이 미국 때문에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고 부동산도 어려워질 거야. 이 논리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내수에 대해서 이거는 내수 부양 정책입니다. 포커스가 자본시장이 아니고요. 내수를 올리는데 뭘로 할 거냐? 부동산은 올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1선 도시, 2선 도시로 올리게 되면 청년들의 삶이 무너지니까 그쵸. 부동산은 죽지 않을 만큼만 자금을 주겠다. 이번에 부동산 주식이 뛰는 거는 저는 그냥 지금까지 너무너무 이거 억눌렸었기 때문에 잠시지 이게 산업이 리바운드업을 한다든가 업스테이지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금 뭐 다들 얘기하잖아요. 뭐 2억 2천만 명의 주식 투자자가 있다. 계좌가 몇 개 있다 하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계좌는 5천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천만 개 계좌를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이 82조 RMB 오늘 뭐 올랐으니까 10% 올라 거의 90조 RMB 됐겠네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US 달러로 보면 얼마나 될 거야? 한 12조 달러 가까이 됐겠네요. 그죠? 11, 2조 달러. 12조, 13조 달러 됐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인데 이게 부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는 자본시장인데 이게 거품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 집어넣어서 거품 만들겠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는 지금 만들어 놓고 제가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에 봤던 게 그거였어요. 부양을 하는 건 좋고 자본시장에 돈 집어넣는 건 좋은데 이게 다시 2015년, 16년 같은 거품을 만들면은 또 5천 갔다가 한 달 만에 또 빠집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걸.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아직은 적어도 제가 이제 중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엊그제 통화하면서도 그 친구들도 사석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다들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지금 자유로운 상황이고 네. 또 옛날에 굉장히 조심해야 됐던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그냥 해도 굳이 되는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나 다 좋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에 끝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금방 뭐 들어가라 말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네. 문제는 이것은 길게 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변화되면서 자본시장의 체질이 바뀌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 작업의 핵심에는 CSRC 주석인 우칭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우칭 그 CSRC 주석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십몇 년째 왜냐면 업무적으로 했고 상해에서 그분이 이제 수석 부시장을 했는데 그 전에 경력이 저희랑 인연이 굉장히 저랑 인연이 있어요. 그러시구나. 예, 구청장을 했었고 그 전에 CSRC에 이제 그 부국장 국장을 하다가 상해시 그 홍구 우리 왜 도시락 폭탄 던졌던 홍구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홍구 구청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왜냐면 CSRC에 우리로 말하면 CSRC 그러면은 우리 여기 우리로 말하면은 뭐죠? 그 금감위에 금감위 원 합친 개념인데 거기에 이제 국장 뭐 과장 이런 이제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작년에 글로 간다는 얘기 있을 때 제가 굉장히 기대를 했었던 게 뭐냐면 CSRC 주석이 지금까지 10명이 있었어요. 네. 이분 포함해서. 근데 지난 9명이 전부 다 누구냐면 은행 출신들입니다. 은행의 행장이나 회장 출신이에요. 네네네. 그 얘기 뭐냐면 중국의 자본시장에 지금 중국의 이 위쪽에서는 또는 인사권자는 중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 증권감독원을 갖다가 은행의 부속 그에겐 이퀄 융자 자금 조달용이었던 거지. 대출인 거죠, 대출.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에 약간 변형된 용도로 봤던 거지 투자 시장으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계속 주장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융자에서 투자 시장으로 간다. 중간쯤에서는 투융자가 같이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자금 조달이라는 게 증시라는 게 두 개가 투융자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조달과 투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는 없던 시장이었거든요. 투기만 있었던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장이 그런 분들이 가시면 물론 뭐 그 시대에 그게 맞았을 수 있고 또 IB를 했던 분이나 또는 이제 주식이나 뭐 이 자산운용을 했던 그런 수장들은 없던 시절이죠. 왜냐하면 92년부터 주식시장이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가서 이제
그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 가서 한 2, 3년 배우다 보면 사실 금융이라는 게 또 투자라는 게 2, 3년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영향을 줬던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뭐 갈지자 정책이라든가 엇박자 정책이라든가. 근데 이 사람이 갔을 때부터 시장은 기대를 엄청나게 했지만 이 사람이 증권사 도살자예요, 별명이. 예. 예.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과거에 왜냐면 증권사의 어떤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조정을 했던 분인데 뭐 정화를 했었죠. 근데 했으니까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갔던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팔로우 했으면은 지금 이 정책이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어떻게 이 마중물을 갖고 와서 이 마중물이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고 이 마중물이 딴 데로 쓰레기통으로 빠지지 않고 하수구로 그냥 흘러가지 않게끔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나왔던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후속타 정책들을 근데 지금 보니까는 아직 우리 여기 여의도에 계신 우리 후배님이나 뭐 동료들이 보니까 아직은 팔로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제가 조금만 정리를 좀 하면 보통은 중앙은행에서 자본시장에 개입한다? 이거는 뭐 가끔 뭐 뒤에서 이렇게 좀 살짝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대놓고 이런 거는 없죠. 예. 그렇죠.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코스피 안 빠져가지고 지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한국은행 총재님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잠깐만 이거 주식이 왜 이렇게 빠져? 이거 우리가 좀 개입해야 돼. 이거 얼마요? 450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상상을 못하는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강도나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백화라는 표현도 쉬운 말로 얘기해 줄게. 내가 정확하게. 니네 알아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배경이 있었고 아까 이제 우칭 주석이라는 분도 얘기해 주시고 했지만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그냥 잠깐 올랐다가 그냥 꺼지는 그런 버블처럼 돼버리면 너무나도 많은 후유증이 있다는 걸 알 거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이제 저는 좀 와닿긴 하는데 의심이 되는 점이 두 가지가 첫 번째로는 이게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5천만 개 계좌가 있다고는 하나 이게 진짜 개인들이 이걸로 돈을 벌어서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버블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버블로 안 갈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빨리 올라버리면 맞습니다. 예, 이게 아무도 돈을 못 벌고 이게 뭐야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뒷단을 봐야 되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국이 이거를 하는 어떤 배경이 제가 아까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참여한 거는 우리가 일본의 ETF 10몇 년 동안 계속 매집을 했잖아요. 2010년 10월 이후죠. 계속 ETF를 샀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데 이거는 쿠션을 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필요한 쪽에서 가지고 오면은 저당을 잡고 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초 통화를 갖다가 발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본원 통화 M0라는 거를 중앙은행에서 본원 통화를 발행을 해서 돈을 찍는 게 아니고 또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채권 뭐 이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일본이 샀던 것도 사실은 중앙은행에서 직접 샀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들어갈 건 이엔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통화를 늘린다든가 이런 거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금 물론 디플레를 걱정하는 순간이지만 어쨌건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이 채권을 줄게. 대출이 아니에요. 채권을 주는 거예요. 채권을. 그러니까 네 주식 가져와, 내 국채 줄게요. 그러면 그 국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겠죠. 팔면 채권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빠지겠죠.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의미를 갖다가 아는 사람들이 제가 이번에 놀란 게 그거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이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본원 통화가 풀리고 이렇게 하는 걸 아는데 그게 아니군요. 돈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도 중국에서 채권 금리가 너무 낮아서 고민이었던 거잖아요. 30년 국채 금리가 뭐 2%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게 거지. 올리고 싶은데 내가 줄 테니까 네가 팔아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 중국의 중앙은행의 법, 그러니까 인민은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게 너무 좀 어렵게 가는 것 같은데 중국은 인민은행 법상으로 인민은행이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못 사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유통시장에서만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유통시장에서 직접 사는 게 아니고 국유은행을 통해서 사니까 어차피 뭐 국유니까 이렇게 농업은행 이런 쪽을 통해서 대신 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요까지만 설명드릴게요.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어쨌건 그런 자기의 법도 지키면서 그러니까 중국말에 삼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합이 우리 뭐 그 삼합이 아니고요. 합법, 그다음에 합리, 합정. 그래서 허파, 허리, 허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뭐냐 법도 지키면서 이치나 어떤 그 선도 지키면서 상황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삼합에 딱 맞는 정책이었다. 저는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의 역할을 하지만 이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가는데 그거를 CSRC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간감독위원회가 받아서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오케이. 대주주나 주요 주주들이나 회사가 자사주를 관리를 해라. 근데 이 자사주 관리도 지금 아직 여기서 해석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사주를. 예. 자사주를 갖다 다 사고 뭐 에브리바디 다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사주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지금 CSRC에 엊그제 나왔어요. 네네네. 그거를 해석하는 데도 없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쨌건 자사주를 매입하는 대상은 종목으로 따지면 10% 정도 됩니다. 예. 하지만 그 정도의 그 자사주의 주가 관리를 하라고 지정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는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맞는 그런 회사, 예, 그런 산업, 그쪽으로 지금 돈이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무슨 뭐 자사주 매입해라라고 해서 뭐 모든 자사주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국유기업을 말씀드렸었는데 국유기업은 왜냐하면 KPI가 이 자사주 관리, 주가 관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체어맨들이나 아니면 CEO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돈까지 줄 테니까 해라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국유기업이 아니고 제가 조금 더 보다 보니까 저도 계속 봐야 돼요. 중국 업무를 봐야 되고 그쪽 현장에 있는 애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정해진 게 있어요. CSRC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이미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양몰이 하듯이 가고 있고 팔로우 하지 않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은 지금 이렇게 뛰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걸 다 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건 그쪽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다 테이크 하는 사람이 뭐 한 1-20%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끌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로는 많이 올랐는데 이게 물론 전망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준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거를 베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오늘도 보셨지만 지난주에 그랬고 골라서 간 거는 첫날뿐이었어요. 첫날만 이게 이 자본시장 육성이니까 그 행간을 보면 증권사에 제일 유리할 거야. 그리고 제2금융권에 유리할 거야. 그리고 소비가 괜찮겠네. 그래서 두 개가 제일 많이 이제 이 리바운드업을 했거든요. 화요일 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오른 수요일부터는. 그러니까 화요일만 해도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걱정이었죠. 그렇죠. 이게 그냥 지네끼리 치고 빠지면 안 되는데. 재정 정책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지금은 다들 얘기는 합니다. 왜냐면 아직은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재정 중에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상해에 엊그제 그 5억 RMB의 그 소비 쿠폰 얘기는 나왔어요. 근데 쿠폰까지 주는 거예요. 예, 소비 쿠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상해가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시 국채로 돌아가면 그리고 이제 특별 채권이라고 그래서 왜 이게 지방 정부 특별 채권 지금 발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채 1조 RMB 190조짜리 발행이 이제 확정이 됐었고 지금 그 부분이 6월까지 너무 느리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그래서 채권 매니저들이 국채 말만 있지 채권 실제로 실행도 안 되고 프로젝트도 승인이 안 나서 돈 집행도 안 되고 그 채권 쪽으로 돈이 몰렸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채권 매니저들 지금 이제 엊그제부터 시작해서 30년 가격 계속 한 하루에 한 뭐 제가 볼 때 10% 이상 오늘 안 봤어요, 제가. 이제 빠진 것 같아요. 그 저기 채권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렇죠. 10년짜리가
10년짜리가 보니까 한 뭐 지난 화요일 대비해 가지고서는 그 30년짜리 그 국채 선물이 한 110에서 지금 한 100 언더로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채권도 지금 변하고 있고 주식은 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전체적으로 시장 마켓이 뭐 베타도 아니네요. 어차피 전체 시장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또 헷갈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은 이게 뭘까 해석이 안 돼서 헷갈렸지만 그쵸. 지금은 단기에 사실 뿌찌 50, A50에 레버리지 두세 배 썼던 헤지펀드들은 지금 아마 며칠 새에 한 4, 50% 먹었을 거예요. 며칠 사이에요? 예, 한 4, 5일, 4일 됐죠. 근데 거기는 이제 뭐 레버리지를 했으니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건 롱언리로 해서 레버리지 없는 대륙에는 이제 레버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본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난 주말까지 제가 확인한 걸로는 사모펀드들이 헤지펀드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큰 자금들은 사실 화요일 이후에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 같지 않고요. 또 공모펀드가 뮤추얼펀드 중국의 뮤추얼펀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대표님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 시장을 많이들 보시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뭐 평생 했던 그 이제 중국 뮤추얼펀드 마켓 사이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31조 RMB 정도 되니까 지금 한 뭐 4조 달러 정도 넘겠죠. 네, 4조 정도 넘겠죠. 네. 예. 그 중에서 주식형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6조 RMB. 그쵸. 7조 조금 안 되는데, 예. 7조 RMB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까지 그 비중 자체가 거의 만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랠리에서도 이게 뭐, 스타일 시프트에서 스위칭을 할 수는 있겠지만, 뮤추얼 펀드가 추가로 막 돈을 사거나 할 돈이 없었을 거예요. 돈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뮤추얼 펀드가 아까 말씀드린 31조에서 7조 RMB짜리면 유통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아까 전체 중국 시장의 80조 RMB, 오늘은 90조가 됐겠지만 그 중에서 7조 정도가 주식형이에요. 40%네. 아니죠. 10% 조금 안 되죠. 네네. 네. 그럼 나머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가기관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렇게 쭉쭉 나눠 있잖아요. 네. 외국인 비중은 최고로 높았을 때가 4.3%였어요. 근데 지난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전부 다 엑시트한다 막 이래가지고서 빠졌는데 3.1%인가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근데 그게 이제 지난 며칠 사이에 얼마나 들어왔을지 이제 제가 데이터는 안 봤는데 있을 겁니다. 3% 조금 넘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성으로 보시면 뭐냐면 외국인들이 홍콩 시장에서 랠리를 하면서 A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지난주 말이었을 겁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아마 또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또 휴일이야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요. 게 내일부터 7일 동안 중국이 이제 7일 연휴잖아요. 네. 고민을 하겠죠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을 이제 우리가 해야죠.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특별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이 정책을 갖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7일 동안에 이게 랠리가 시작이 됐고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안 들어간 사람은 지금 막 부대낄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중국어로 타쿵이라 그러는데 공중에서 이 발디딤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공중 부양하듯이 뭐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 며칠 사이에 제일 큰 키워드가 아마 타쿵일 겁니다. 타가 이제 걷다니까. 근데 그런 타쿵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제가 아까도 이제 중국 그 위챗으로 이제 그 군에 있는 애들을 했더니 답이 안 와요. 너무 바쁘구나. 네, 안 오는 이유가 뭐 제가 볼 때 그냥 게스가 지금 정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업계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답이. 분명한 거는 요 며칠 사이즈로 보면은 그 사이에 그 이런 어떤 매꿈을 했다 그럴까 리바운드업을 했기 때문에 뒷단에서 보면은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베타 플레이를 할 거면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알파를 보려고 그러면 지금은 다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하나 인덱스가 전부 다 20, 15, 뭐 13 상해 종합주가 오늘 하루 거래액이 500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10조 정도 되거든요. 예, 50배네요. 하루 거래량이요. 네. 예. 그런데 오늘 한국이 빠졌죠. 그죠? 예.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가야 되거든요. EM 주식시장에서 중국 비중 늘려야 되고 한국 빼야 돼서.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말씀을 드리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키워드나 핵심 말씀은
이걸 단기적으로 보시고 할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리스크를 테이크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네, 쉽지 네. 않아요. 근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봤다 아까 말씀 크게 보면은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지금까지 생산을 중시했을까요? 소비를 중시했을까요? 생산이죠. 생산이죠. 예. 제조. 그래서 지금 제조업이 뜨고 서비스업이 약했던 거고, 네. 그죠? 그리고 외수가 컸을까요? 내수가 컸을까요? 수출. 그죠? 외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딱 보시면 외수 위주의 시장에서 미국 때문에 내수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이유는 이 체제 비용이거든요. 체제가 사회주의 국가라서 인민한테 재산이 있는데 네. 이 사실상 인민의 지갑하고는 상관이 없는 재산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내가 지갑이 있고 내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페트로 차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 그 담배 인상공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아니면 중국의 차이나 그리드 이런 그 한정 같은데 분명히 내 거 같은데 내 지분은 하나도 없어요. 아. 예, 그게 이제 그 인민들, 백성들이 느끼는 어떤 그 심리적인 뭐 공허감 이런 거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 쪽에서가 아니고 이제 법적인 용어로도 그 법인 커튼 뚫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인은 그냥 이 하나의 어떤 베일일 뿐이지 면사일 뿐이지 면사 뒤에는 주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대주주가 있건 주주가 네. 있건. 네. 근데 분명히 그들의 헌법상으로는 이건 인민의 거거든요. 근데 국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가가 배당을 받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아하. 그러니까 배당은 기업이 아무리 잘 돼도 국가가 배당 50% 가져가고 나머지는 창업자가 38%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개인 기업들. 네. 그러니까 중국에 5,400개 주식 중에서 1,400개가 국유기업이고 4,000개가 민영기업이에요. 그 4,000개 민영기업의 개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40% 가까이 됩니다. 와, 맞네요. 엄청나게 높아요. 맞네요.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앨런 머스크 12%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미국은 이렇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연금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 같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올인한 결과가 결국은 98년 이후에 부동산이 생긴 다음에 2015년 거치면서 2021년에도 다시 한번 뜨면서 지금은 중국 상해 북경 부동산은 이렇게 비싸요. 그것이 결국은 지금 중국을 전체 거시 경제를 발목에다가 시멘트 덩어리를 묶어놓고서는 지금 물속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 상황을 갖다 바꿀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네. 없었어요. 네. 근데 지난 4년, 5년 동안에 이들의 띵크탱크들이 했던 그 작업들이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일 겁니다. 그것이 구현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들의 판단할 문제이고 그들이 노력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는 이 변화가 가져올 에너지의 변화가 우리한테 어떤 투자 기회를 줄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감정은 빼놓고 그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런 선입견은 빼고 네. 얘가 어떤 에너지를 가져올까? 에너지가 변하면은 그거에 따른 수익도 클 겁니다. 이게 제 유튜브 첫 제 소개 멘트에 있는 거였는데 한 달 전부터 저는 이제 변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계속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후속 작업은 재정이 어떻게 이제 백업을 할 거냐인데 제가 재정부 장관 그리고 재정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이제 우리 아까 통화금융산부장은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이제 그 중앙은행장, 인민은행장이 있고 이제 금융감독총국장이 있고 CL사시 그 주석이 있고 이 세 사람은 빠졌어요. 할 얘기 다 했어요. 이거 잘 되면 이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총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그냥 제 그냥 뭐 네.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재정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 그 주건부장이나 주택건설부장이 있고 상무부장이 있고 그리고 또 뭐죠 그렇게 이제 4개 네. 부서가 주로 아마도 이제 재정과 관련돼 있을 거예요. 이들이 어떤 후속타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택건설부는 부동산 안정화 시키면서 이 분양 안 된 거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무부는 지금 현재 미국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유럽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얘들 신삼양이라고 하는 뭐 전기 자동차하고 태양광하고 그죠? 배터리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관세를 얼마나 협상을 잘해서 내릴 거냐. 이거에 또 달려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도 지금 각자 다 내야 되는데 옛날엔 각자 도생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국밥처럼 놀던 정책이 지금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총리는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이제 싱크탱크가 있겠죠. 그렇죠. 아마도 발개위가 될 것 같아요. 발개위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라는 곳에서 지금 계속 이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개위가 모든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우리가 말한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특별국채를 사용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권이 발개위에 있어요. 근데 발개위는 승인만 하지 돈은 재정부에서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아우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총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 그래도 아마 요 역할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 그 부서 장관들이 자기의 뭐 목과 또 여러 가지를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보여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처음으로 드린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 채널 신영관 상하이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업데이트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제가 그냥 저희가 평소에 고민했던 부분인데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AI 때문에 난리가 나고 관심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중국은 뭐 하는 거지? 뭐 계속 부동산 안 좋고 그래서 뭘 하는 거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제조업을 더 막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은 자동차 생산량이나 좀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생산 캐파가 4천만 대인데 3천만 대 좀 넘게 나왔어요. 2,500만 대밖에 소비를 못하면 나머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안 그래도 공급 과잉인데 더 공급 과잉을 하는 것 같고 생산성은 더 좋아지고 막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저는 이게 오히려 중국한테 이번에 내는 부양책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지난주까지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이 저렇게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공급 과잉으로 만들면 디플레르가 수출돼서 네. 독일도 힘들고 모두 힘들어가지고 기업 다 문 닫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만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좀 소비 좀 하고 밖으로 좀 내놓지 마라 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나왔던 정책의 배경에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뭐 싫다고 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뭐 돌발 질문이신데 중국도 AI가 어느 정도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아마 직간접적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쪽에도 자체적인 AI 관련된 모든 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다 형성이 되어 가고 있고 사실은 미국만큼은 아니고 좀 둔탁하긴 해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세계 2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도 그래도 세계 2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3나노, 5나노, 7나노 반도체가 없고 그런 그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이런 데서 돌아가는 것들이 제가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것도 뭐 바이두에서 나오는 원신이엔이라는 그런 그 AI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 그 개발한 그런 AI들도 제가 쓰고 있는데 네. 나름 그 현지에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VPN을 뚫고서 제가 챗GPT 4.0 뭐 옴니까지 쓰고는 있지만 때로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이제 중국 국내 거를 쓰는데 사실은 뭐 괜찮아요. 네, 꽤 적어도 중국 관련된 자료라든가 또 어떤 뭐 전체적으로 틀을 짜는 거는 그게 더 조금 낫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을 다 쓰다 보니까 비교는 되는데. 그 말이 인상적이네요. AI 때문에 많이 처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세계 2등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세계 그러니까. 1등만 살아남는 거라 그러면 결국은 아직은 게임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오버 커패시티 문제가 분명히 이제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죠. 그거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남의 거를 사주는 그런 게 나라가 안 아니니까. 돼 있죠. 네.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갔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적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친구들은 실용적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 30년 중국을 이제 공부해 왔던 40년 동안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저 친구들은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적응하는 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른다.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1978년에 개혁 개방해가지고 경제 특구를 만들었다까지만 보시면 이거는 어떤 정태적인 해석인 거예요. 맞아요. 네. 동태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다이나믹한 해석이 아닌 게 78년 이전의 세상과 78년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네.
78년 이전에 그 세상은 사회주의 국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이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면서 등소평이라는 뭐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걸출한 지도자가 만들었던 세상이 지금의 중국을 두 번째로 끌어올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GDP는 분명히 두 번째고 인당 GDP는 71등이긴 하지만 어떻게 됐건 그들은 발전을 해왔고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변신을 했어요. 뭐 50이라는 이 저 게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대단하죠. 그것처럼 변신술에 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우리는 지금 정태적으로 보는데 그것도 색안경을 끼고 또 어찌 보면은 돋보기 같은 생활경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돋보기가 앞에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멀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만 보면은 이거는 문제가 100가지가 넘는 나라예요. 1000가지가 넘는 맞아요, 나라예요. 맞아요. 근데 길게 보면 그 100가지 문제가 그 뒤에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갖다가 자본시장에서 계속 봐왔고 그게 아마 대표님 옛날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가장 큰 문제가 2005년도에 그 국유 기업 주식 문제, 비유통주 문제 기억나세요? 네. 그래가지고서 뭐 비유통주가 막 한 번에 풀리게 되면은 이게 뭐 물량폭탄이 나온다. 지금 그 얘기 맞아요. 역사 속에서 사라진 얘기예요. 그죠? 어쨌든 2015년. 변화한다는 거죠. 변하죠. 그리고 그 변화는 기회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그 피해가 자본시장에 참여했던 투자를 했던 개인들이었을 거예요. 그게 2015년, 16년도에 주식 폭락 사태에 이어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개미들이 개미뿐이 아니죠. 여러 이제 저 상품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그랬고, 예, 그 당시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책은 그 당시에 현업에 있었던 실무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과부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국장 내지는 부주석 다 올라갔죠. 40년을 자본시장에 있었던 사람, 30년을 있었던 사람, 네. 20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치가 반영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들 대신에 그들의 정책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 시장에서 그런 정책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긴 시간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좀 뭔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분명히 재정 정책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런 거겠죠. 시장의 기대는 지금 특별국채를 갖다가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된다. 이제 금액이 지금 1조냐 2조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1조가 안 나오면은 이게 무슨 폭망각이고 2조가 나오면은 이게 서프라이즈다.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시는 단편적인 정책이고 지금 그쪽에서 이제 리슌레이라든가 또는 리우스진이라는 그런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학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정책권이 하는 거를 저도 직관적으로 듣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은 GDP의 5%를 갖다가 할 수도 있다. 그래도 문제 없다. 와. GDP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130조 RMB가 될 겁니다. 이번 17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아닌가? 그렇죠. 네, 18조 달러가 18조, 돼요. 17조, 그러니까 18조. 예, 그거의 5%.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00조 RMB가 그들의 GDP가 이제 재작년인가 3년 전에 넘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127, 이번에 130이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100조만 해도 5조 RMB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6, 7조 RMB를 갖다가 건의를 해요. 시장에서나 아니면 학계에서는. 근데 이런 얘기를 다 팔로우 하다 보면은 와 저거는 좀 오반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분모 분자 나눠놓고 보면 GDP가 예를 들어서 130조다. 네. 위에 국가 부채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다. 중앙 부채가 20%네. 지방 부채 합치면은 100 몇십 %네 이런 얘기 하지만 이 정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동태적으로 가면서 보면 미국도 지금 35조 달러의 빚을 냈잖아요. 네. 대통령 하나당 거의 7, 8조 달러, 많은 경우 10조 달러의 빚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중국의 학습 대상은 미국의 여러 가지예요. 반도체뿐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학습 능력을 우리는 어떤 체제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고서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얘기 중에서 헨리 키신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나요? 그분이 100세까지 사시고 모든 역대 대통령과 모든 중국의 그 역대 지도자들을 다 만나고 그들에게 전략 양쪽을 가교 역할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이고 그 교수님이고 지금은 그 전에 이제 싱가포르 외무부 장관을 했던 이제 키쇼 마부만이라는 그 굉장한 전략가가 있어요.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이광용 수장도 이광용도 인정하는 분이니까 그분하고 만나서 두 분이 했던 얘기가 이제 해수 차이나 원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나오는 뭐 너무 긴 얘기니까 딱 한마디만 헨리 키신저가 그분하고 얘기할 때 미국은 어떠한 전략도 없이 중국과 싸움을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실책이다. 이걸 헨리 키신저가 직접 했어요. 그리고 그 헨리 키신저의 말을 받아서 키쇼 외교부 장관이자 유엔 대사 뭐 이제 교수님인데 그분이 책에다가 쓰는 걸 허락을 받고 썼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역시 이제 석학들은 딱 단순하게 정리를 해주시는구나.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뭐 압박과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또 누구의 인사이트보다 저는 헨리 키신저 같은 양쪽을 다 아는 사람,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양쪽에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의 어떤 이익이라기보다는 물론 뭐 미국의 국익을 더 많이 쳤겠죠. 그죠? 하지만 네. 그분의 판단이 제 판단보다는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그 얘기는 중국을 너무 무시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시작이 됐지만 네. 지금은 이제 그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가야 되는 거죠. 가고 우리도 이제 그쪽하고 더 가까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직접 거기서 싸우는 사람들도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북경으로 입국하는 사람 중에서 2019년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이전 시절이라고 봤을 때 미국은 이미 코로나 이전 수를 회복을 했어요. 미중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네. 근데 일본은 그걸 초과를 했더라고요. 제가 수치를 보면서 놀랐었는데 네. 한국은 그 당시에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큰 집이 싸우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어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작용을 하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정서적인 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볼 때 과연 이게 균형 잡힌 시각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좀 볼 수 있어서 조금은 더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오르고 나니까 이제 또 지금은 저거 봐 또 거품이야 이렇게 보실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거품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 그렇고 부담스럽죠. 근데 절대로 지금 뭐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지난 화요일에 그 정책이 어떤 분들은 급하게 짜여진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할이 좀 있겠구나. 네. 그건 아니다. 네, 그 여러 전에 가지 1년 몇 개월 동안에 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비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미국의 저 정도의 강도로 때리고 그쵸. 전 세계가 저렇게 고립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유지하는 동안에 중국이 잘 버틴 거예요. 네. 이 힘든 과정을.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서프라이즈가 0.25가 될까 그랬는데 0.5 내리니까 아마 이쪽에서는 동기가 훨씬 더 그렇죠. 좀 됐다 이런 생각이 그런 있었겠죠.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계속 잽 뭐 맞다가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스텝 밟아볼까 뭐 이 정도라고 할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처럼 30년 내내 또 20몇 년 동안 거기 살면서 자본시장을 봤던 사람은 이게 되면은 괜찮은데 과연 이게 그렇게 좀 시스테믹하게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 시리얼로 나오고 시스템하게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예. 지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결국은 네. 이제 오늘 얘기하신 걸 종합해 보면 중국에서 나온 정책이고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나온 거 아니다. 계속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다 미국한테 배운 거다. 미국도 안 되더라. 우리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왜 이제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 시장 주가 빠진 걸 보면은 중국에 영향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리면 다른 나라들 피해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이런 변화가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이런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거든요.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그동안 미국으로 계속 우리가 가면서 맞아요. 미국 투자를 해야 된다. 밤새 뭐 이렇게 눈이 빨개지면서도 미국을 봤던 이유가 뭔가요? 미국이 기술이 좋아서예요? 저는 그것 플러스 캐피탈 플로우가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근데 기술은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 시간이 필요할 거고 안 될 수도 있고 화웨이가 저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이 폴더블 폰 제가 봤지만 제가 볼 때는 보면 사고 싶어져요. 대표님도 아마 나중에 오시면 이게 해외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보고서 가격이 좀 망설여지긴 했는데
그게 얇고 또 디자인이 이쁘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따라갔다는 거 그리고 실라노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 물론 네. 이제 OS가 다르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저 애플 갖다가 저도 뭐 계속 쓰고 있거든요. 애플 16으로 살 생각은 저는 솔직히 없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접어필 때 보이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저희처럼 이제 이 노안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고 네. 아이패드 제가 한 6, 7년 썼는데 무겁더라고요. 아, 그거랑 비교해 보면 이게 절반도 괜찮다.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많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7대1 경쟁률 때문에 제가 이게 받지를 못했는데 예, 그 100만 대 하는데 650만, 700만 대가 몰렸다 그러더라고요. 700만 명이. 근데 그 정도로 했다 그러면 이제 국내용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가고 또 한 2, 3년 지나다 보면은 이 갭이 뭐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기술은 그렇다고 치고 시장은 계속 그렇게 이제 따라오고 뭐 어차피 미국도 지금 세계와 단절하고서는 뭐 이렇게 이 뭡니까? 자국 우선주의, 뭐 그렇죠. 고립주의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죠. 이제 하이펜스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중국도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양쪽 편을 갖다가 양다리 걸쳐야 되지만은 양다리를 갖다 어디다 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위에서 결정하실 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겠지만 문제는 전면 부정은 안 된다. 예. 전면 부정은 우리한테는 제일 위험한 일일 수 있다. 네, 예. 일본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양쪽을 균형 있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 이제 바뀌고 있는 거는 캐피탈 플로우가 미국이 바꾸고 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다시 그러면 제로 금리로 갈 거냐? 답은 어떤 답을 주실까요? 못 가겠죠. 예. 못 갈 것 같습니다. 제로 금리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려가더라도 뭐 조금이겠죠. 네. 예. 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뭐 많이 그런 프로핏을 그런 분들은 또 생각이 다음 먹이를 찾는 게 투자하고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사실 그거에 대한 중국을 지금까지 스퀴즈나 이 눌림의 반작용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도나 동남아 쪽이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머징 마켓에서. 이머징 마켓에서는. 예. 그러면은 선택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판단의 문제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저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우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00대 1, 100대 0로 가는 뭐 극단적인 거고 그거는 이제 투기고 뭐 9대 1에서 8대 2로 아니면 7대 3으로 그 부분은 이제 자금의 속성과 그리고 이제 비율의 그런 문제일 텐데 저는 그 비중은 분명히 조정이 되고 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뭐 오늘 시간이 없어 말씀 다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그 섹터 구분은 11절 그 연휴 끝나고 나면 저들도 이제 좀 흥분이 가라앉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재정이 또 뭐 10월 20일 날 또 LPR 금리가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시주석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하나하나 찍어가지고서 그것도 12월이나 무슨 뭐 경제공작 회의도 아니고 중앙정책회의에서 그렇게 금리 내려 잘 내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금 준비 잘해 자금 준비 잘하라는 얘기는 재정부한테 국채 똑바로 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지금 다 발행됐어요. 그러니까 1조 했던 거 지금 거의 지난달까지가 지금 9월 초까지가 7천 몇백억 RMB 썼기 때문에 그 뒤에 뭐 한 3주 지났지 않습니까? 4주 업데이트하면 아마 지금 하면 8, 9천억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타는 4분기에 막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1,000억밖에 없어요. 국채 발행 안 할 수가 없어요. 재정부 장관이 자기 목 걸고 아니되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거품이 일어납니다. 인플레 제가 볼 때는 인플레도 아니고 지금 디플레 파이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갈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금융시장들은 지금 딱딱했는데 이거보다 이제 그 3335 뭐 이런 얘기 이제 백화로 얘기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장에서 이제 실제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증권사 사장이면 이미 저희 PI 자금 가지고 고위 자금 가지고 투자하는 거 이런 분위기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외자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고 쳐요. 치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북상 자금들이 들어오고 노스바운드가 들어오고 그리고 국내에 나가 있는 사실은 뭐 한국계 금융기관 하나도 참 아쉬운 게 이제 한국계 그 금융기관 중에서 이제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공모 펀드 라이선스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그런 좀 움직임이 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 홍콩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자들이 하루 이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외자가 장기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규모가 크고. 예, 크고 장기고 안정적인 자금. 이거는 중국도 이제 그 CSRC에서 나온 장기 자금을 배양을 해야 된다. 이 정책이 규정으로 나왔거든요. 그 이제 해석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보험 자금들 들어오고 사회보장기금 NCSSF라고 하는 우리 국민연금 같은 애들이 또 들어오고 걔들은 지금 아직 들어가서 지금 박아놓고서는 빠질래 이게 안 되는 분위기예요. 원래도 안 그랬지만. 네. 그리고 이제 중앙회금공사라고 하는 CIC 자회사가 있어요. 네. 예, 그 우리 말하면 KIC 자회사 같은 건데 그 중금에서도 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큰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준비를 하다가 지금 빨리 올라가는 바람에 아마 예를 들어서 계획이 뭐 예를 들어서 원래 뭐 70%에서 90%까지 올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올렸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는 저희 같은 개인들한테 오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오늘 거래량이 아까 말씀 500조지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데 뭐 중국 돈은 2.6조 RMB 그 사상 최고치긴 하지만 지난주에도 그 금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보면 다 1조 5천억 RMB 뭐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아마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4일치 합치면은 한 7조 8조 RMB 맥스로 적게 들어갔으면 6조 RMB 1조 한 6, 7조 RMB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1,000조? 네. 에서 한 뭐 좀 넘겠죠. 근데 그게 이제 4일 동안 움직인 자금이라고 보면 그 돈이 누구한테 들어왔을까? 사실은 제가 아까 사모펀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사모펀드들은 롱숏 때리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마켓 뉴트럴 펀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여러 숏이든 친구들은 지금 작살이 나버렸겠죠. 그렇겠죠. 예. 끝났죠. 죄송합니다. 되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되게 많이 예, 있었어요. 손해봤죠.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커머더티 마켓도 그렇고 다들 지금 쇼 포지션 잡았던 쪽 하우스들은 다들 이제 청산하고 지난달에 청산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콩이고 대두고 옥수수고 뭐 철강이고 오늘은 보니까 또 부동산 시장 좋게 본다고 뭐 철광석까지 막 10% 이상 올라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와. 너무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었는지 아니면 매니저들이 할 일 없다가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좀 중국이 휘어주는 게 답이고 근데 네. 제가 우려하는 거는 홍콩이 안 쉬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예, 그거는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은 대륙에서 내려오는 자금은 있었죠. 이제 사우스바운드 자금도 크죠. 왜냐하면 홍콩이 레버리지나 네. 아니면 뭐 외자들이 이제 그 프라이싱을 하니까 네, 네. 대륙은 이게 이제 개미들이 국내에서 하니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홍콩은 이제 외자계 외국 돈들이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갔던 자금인데 아마도 본토 자금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움직여서. 예,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위에서 뭐 연휴 기간에 기다릴지 아니면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올지 뭐 하여튼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중국 친구들이죠. 네. 그 친구들은 지금 조금 고민이 많죠. 헷갈리면서도 해피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 네. 오늘 그 신영관 상하이 클래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신영관 대표님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와, 이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느낀 거는 이게 중국을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몰라도 됐었는데 이제는 알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네. 대표님 또 다음에 또 한번 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될 얘기가 아니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나 지금처럼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 오늘 내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셨고 사실 이렇게 방송에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를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신영관 상하이 클래스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는지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뭐 좀 제가 현지에 계속 있고 또 현지만 뭐 압니다. 사실 제가 딴 네. 거는 안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중국 자본시장 중국 현지, 네. 그렇죠. 중국 자본시장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면서 너무 그쪽에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뭐 내부의 일이 더 중요하지 밖으로는 뭐 할 수가 없었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였고요. 근데 지금은 외려 이 시점상으로 제가 볼 때 굉장히 내가 할 일이 많이 있겠구나. 왜냐면 너무 이제 원사이드하게 중국에 대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물을 볼 때 감정을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감정을 실으면 판단의 오류나 착오가 범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중국이 아마도
우리 한국 분이나 한국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지고 계신 어떤 그 투자 대상 중에서 가장 이 편차가 심한.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중국의 잘못도 있죠. 그렇죠. 네. 그들이 이런 어떤 시장을 만든 것도 분명히 맞아요. 있고요. 예. 근데 그들도 다가오고 있고 저희는 사실 더 깨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더 열린 마음으로 보면은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도 이제 계속 우리 대표님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 그 채널이 될 거고요. 제가 네. 오는 것도 저희한테 이제 계속 말씀 주시는 분들도 기존에 그 유튜브에서 들으시던 다른 뭐 중국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와는 결이 좀 완전히 다르죠. 다르다. 다르죠. 예.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결이 다른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자본시장에서 20년 넘게 있었던 건 저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제가 이제 혼자서 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쓸쓸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채널이 유튜브라는 채널이 하나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식으로도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뭐 많은 그 제 스스로도 많은 그 느낌을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중국 얘기 하지만 현장의 얘기가 더 많이 담겨 있는 아. 예, 그런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제 채널을 채널에. 보시고 예. 그런 것도 하실 수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좀 구독과 좋아요. 아이고 저 뭐 예, 당연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신형관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해 보시면 구독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밑에는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구독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